지난 2월 28일 이란 핵시설이 불타올랐지만 비명을 지른 건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진짜 피를 흘린 건 중국이었죠. 무슨 말이냐고요? 1월 베네수엘라, 2월 이란, 두 번의 공습으로 끊어진 곳은 중국의 가장 싼 석유 수입 공급망이었고 그 뒤에는 다음 달 방중을 앞둔 트럼프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목이 타들어가는 중국과 몸값이 치솟는 북한, 그리고 테이블에서 사라진 한국의 자리, 복잡하게 얽혀진 그러나 치밀히 계산된 트럼프의 전략,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일이 날아간 곳은 분명 테헤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격을 입은 곳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이징이었죠. 2월 28일 새벽, 미군의 에픽 퓨리 작전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동시에 타격했을 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중국 상하이 원유 선물 시장이었습니다. 개장 5분 만에 배럴당 15달러가 폭등했고 거래는 2차례나 긴급 중단됐습니다. 왜 이란에 떨어진 폭탄이 중국의 지갑을 털었을까요? 답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원유 공급국이 아니라 제조업 생존의 마지막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란 해상 원유 수출의 무려 80%를 쓸어 담으며 국제시장보다 배럴당 20달러나 싼 값에 기름을 확보해왔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고립된 이란에게 중국은 유일한 대량 구매자였고 중국은 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헐값 거래를 관철시켰죠. 이 저가 원유가 중국 공장의 가동률을 높였고 전 세계로 뿌려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이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이란 공습 직후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급상승하면서 중국행 유조선 행렬이 멈췄고 베이징 중난하이에서는 긴급 경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국의 전략 비축유는 하루 120만 배럴씩 소진되기 시작했고 이 속도라면 75일 뒤면 바닥을 드러낼 계산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갑자기 막혀서 제주도를 거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죠. 운송거리는 2배로 늘어나고 비용은 배럴당 25달러씩 추가되면서 중국의 제조업 단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란을 치기 한 달 전인 1월에 이미 베네수엘라의 정유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중국의 또 다른 싼 쥐소였죠. 두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중국에게만은 헐값에 원유를 팔아온 국가들이었고 미국은 이 두 개의 수도꼭지를 정확히 한 달 간격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연쇄폭파였던 겁니다. 반면 미국은 웃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자국 내 셰일가스 생산량을 1일 1,400만 배럴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유가 폭등의 혜택을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유전에서는 24시간 굴착이 이어졌고 미국산 원유는 배럴당 95달러에 팔려나갔죠. 중국의 공장이 멈추는 동안 미국의 금고는 불어났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매기는 대신 물리적으로 에너지 동맥을 끊는 방법을 택했고 그 효과는 어떤 경제 제재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그림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이 이란을 때리기 딱 하루 전인 2월 27일 백악관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평화의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음 달 방중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할 최고의 지렛대를 만든 겁니다. 기름칠이 끊긴 시진핑 앞에 앉을 트럼프는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살고 싶으면 김정은 목줄 쥐고 내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 폭격의 진짜 관역은 처음부터 베이징이었고 북한은 그 압박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기름이 필요할까요? 2025년 기준 중국은 하루에 1,1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왔고 그 중동 원유의 90%가 단 하나의 길목을 지나야 했죠.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지점이 고작 33km,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역까지의 거리보다 짧은 이 바닷길에 중국 경제의 심장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해협의 중요성은 숫자로 더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촉의 21%가 이곳을 통과하고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만 하루 평균 15척이 이 좁은 물길을 지났습니다. 만약 이 해협이 막히면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들은 아프리카 남단 수망복을 돌아가야 하고 운송거리는 2배로 늘어나며 비용은 배럴당 25달러씩 추가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막혀서 일본을 한 바퀴 돌아가는 격이죠. 평소 3주면 도착하던 원유가 6주가 걸리면서 중국의 공장들은 돌아갈 연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 위험성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1대1로 네트워크였죠.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서 중국 서부 신장까지 이어지는 송유관, 미얀마 해안에서 윈난성으로 뻗은 파이프라인,
카자흐스탄을 거쳐 신장 위구르로 연결되는 육상 루트까지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비상구들을 수조 원을 들여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회 루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발점이 결국 이란이라는 사실이었죠.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원유 공급국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고립된 이란은 중국이라는 유일한 대량 구매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국제시장보다 20달러나 싼 값에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죠. 두 나라는 중국에게 가격 통제권을 쥐고 있는 유일한 카드였고, 중국은 이 가격 차이로 연간 약 600억 달러의 원가 절감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 돈이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일본, 독일 제품을 밀어내는 가격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바로 이 두 개의 수도꼭지를 동시에 틀어막았습니다. 1월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첫 번째 파이프가 끊겼고 2월 이란 공습으로 두 번째 파이프마저 막혔습니다. 중국이 공들여 쌓아온 에너지 안보 시스템은 한 달 만에 무너졌고 대체 루트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 했지만 파이프라인 용량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중앙아시아 루트는 수송 비용이 기존보다 3배나 비쌌습니다.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던진 카드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2월 27일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백악관의 발표는 단순한 평화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였죠. 너희가 지금까지 완충지대로 활용해온 북한, 내가 직접 거래하겠다. 그게 싫으면 김정은 목줄 쥐고 내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 기름이 말라가는 중국에게 거부할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에너지라는 물리적 목줄이 조여지는 순간 중국의 모든 외교 카드는 힘을 잃었고 트럼프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던 겁니다. 트럼프는 왜 하필 4월을 택했을까요?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이란 공습 이후 중국의 전략 비축유는 하루 120만 배럴씩 소진되고 있고 이 속도라면 정확히 75일 뒤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2월 28일부터 75일을 세어보면 5월 중순이 나오고 트럼프가 베이징 방문을 잡은 4월은 중국의 비축유가 위험 수위에 진입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목이 타 들어가는 상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상대가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죠. 숫자는 더 잔혹합니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840만 배럴의 비축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저녁을 먹고 잠들었던 그 8시간 동안 중국은 280만 배럴을 소진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속도죠. 베이징의 경제 참모들은 밤낮 없이 대안을 찾았지만 물리적으로 막힌 해협은 외교로 뚫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 했지만 파이프라인 용량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중앙아시아 루트는 수송 비용이 기존보다 3배나 비쌌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4월 회담에서 논의될 거래의 윤곽은 이렇습니다. 첫째,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김정은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야 합니다. 셋째,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훈련 규모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죠. 대가로 미국이 제시할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 재개방과 북한 핵의 현상 유지 묵인입니다. 즉, 북한이 현재 보유한 60D의 핵탄두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추가 생산은 봉결한다는,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래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웃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김정은입니다. 100m 지하 벙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정은은 자신의 몸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걸 확인했습니다. 최근 북한 열병식에서 벌어진 일이 이를 증명합니다. 2월 말 공개된 열병식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대신 남한만 때릴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만 잔뜩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에게 보낸 명확한 신호였죠. 미국 본토는 건드리지 않을게. 대신 남한 문제에는 간섭하지 마. 미국은 이 신호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거래는 단순했습니다. ICBM 개발을 동결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낮추는 대신 현재 보유한 핵무기는 인정받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자유롭게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죠. 트럼프에게 이 거래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의 안전만 확보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부차적인 문제였고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중국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풀지 못하면 제조업이 무너지고 제조업이 무너지면 고용이 무너지며 고용이 무너지면 체제 안정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시진핑에게 북한은 이제 완충지대가 아니라 체제 생존을 위해 내놓아야 할 카드가 됐습니다. 4월 회담장에서 시진핑은 트럼프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김정은을 데려오겠습니다.
대신 우리 공장 좀 돌려주십시오. 70년 동안 유지해온 북중 혈맹이 석유 배럴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삼자 거래에서 한국이라는 의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국 본토의 안전을 확보했고 중국은 에너지 루트를 되찾았으며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0기의 핵 탄두를 머리에 이고도 아무런 발언권 없이 영구적인 인질이 되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트럼프의 계산법은 잔혹했지만 명확했습니다. 도덕도 동맹도 아닌 철저하게 비용과 효과만을 따진 결과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란 공습 직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78달러에서 105달러로 단숨에 뛰었고 상하이 선물 시장은 개장 후 단 7분 만에 거래가 첫 번째로 중단됐습니다. 두 번째 중단까지 걸린 시간은 3시간이었죠. 여러분이 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잠들었던 그 8시간 동안 전 세계 증시에서는 3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중국 광둥성의 제조업 단지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2주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소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조립 라인이 12시간만 가동되기 시작했고 전력 소비량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삼성과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사 87곳은 납품 일정을 석 달씩 미뤘고 선전과 상하이를 오가던 컨테이너선은 텅 빈 채로 항구에 묶였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던 시스템이 기름 한 방울 때문에 멈춰서는 순간이었죠. 인플레이션은 즉각 튀어올랐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미국 뉴욕의 한 슈퍼마켓 체인은 중국산 생활용품 가격을 한 달 새 평균 18% 인상했고 유럽에서는 플라스틱 원료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주춤거렸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은 중국 협력사의 납품 지연으로 세계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일시 중단했죠. 테헤란에서 터진 폭발이 베를린의 조립 라인까지 멈춘 겁니다. 한국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2,100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경유 가격도 2,0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화물차 운송비는 20% 올랐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로 전가됐죠.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한 달 만에 500원씩 올랐고 택배비는 배송 지역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씩 추가됐습니다. 중국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한국 제조업도 연쇄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협력사 87곳으로부터 납품 지연 통보를 받았고 현대차는 광저우 공장의 가동률을 60%로 낮췄습니다. 반면 미국은 웃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에게 유가 상승은 축복이었고 셰일 오일 업체들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유전에서는 24시간 굴착이 이어졌고 미국산 원유는 배려당 95달러에 팔려나갔죠. 에너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2월 한 달 동안만 180억 달러를 넘었고 3월 예상치는 250억 달러로 잡혔습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미국 경제로 환류됐고 트럼프는 중국의 공장을 멈추면서 동시에 자국의 금고를 채우는 완벽한 경제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던 저가 생산 시스템이 무너지자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대안 생산 기지들이 부상했지만 이들 역시 원유 가격 상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의 공장들은 전력 비용이 30% 상승했고 인도는 디젤 가격 폭등으로 무유비가 급증했죠. 결국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는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중국의 경제를 압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며 동맹국들까지 자국적으로 끌어당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이 경제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었고 다음 달 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협상 카드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무기가 되고 에너지가 전쟁터가 된 이 새로운 세계에서 핵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고 한국은 후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미국의 전략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맹의 신뢰였죠. 트럼프가 북한과 거래 테이블에 앉는 순간 한국은 70년 동맹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우리를 지켜줄까? 해구산이라 불리던 확장 억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순간 사실상 의미를 잃었고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3월 초 실시된 긴급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독자 핵무장 찬성률은 78%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45%였던 수치가 불과 석 달 만에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곳곳에서는 우리도 핵이 필요하다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나타났고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독자 방위 강화 법안이 쏟아졌죠. 동맹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한국 기업들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특히 심각했죠. 중국에서 생산되는 패키징 소재와 화학 원료의 공급이 끊기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의 일부 라인이 일시 중단됐고 한 달간의 생산 차질로 발생한 손실만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보 공백이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거래 대상으로 인정하면 주한미군의 명분은 약해집니다. 트럼프는 이미 과거 재임 시절 주둔 비용 문제로 한국을 압박한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을 안 때리기로 약속했는데 왜 우리가 계속 돈 들여가며 주둔해야 하냐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컸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60기의 핵탄두를 머리에 이고 홀로 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일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방위성은 미국과의 비밀 채널을 통해 실질적 핵 공유 방안을 타진 중이었고 자위대의 공격형 무기 보유 확대를 고식화했습니다. 일본이 독자 억제력을 확보하는 동안 한국만 미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선택지는 모두 가혹했습니다.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면 NPT 체제 위반으로 국제 제재를 받고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믿으면 북한 핵의 영구적 인질이 됩니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면 미국의 거래를 방해하는 골치 아픈 변수로 취급받을 위험이 있었죠. 어느 쪽을 택해도 대가는 치명적이었고 시간은 4월 회담을 향해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북한이 지금 밟고 있는 길은 사실 30년 전 다른 나라가 이미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이었죠. 1998년 5월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즉각 경제 제재를 가했고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인 2001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했고 파키스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 해제와 군사 원조를 받아냈고 핵 포기 압박은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묵인했습니다. 도덕보다 현실적 필요가 우선했던 겁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도 정확히 이 모델입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거래 카드를 만들고 중국과 미국이 모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죠. 2월 말 열병식에서 ICBM을 숨기고 대남 무기만 공개한 것도 이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미국 본토는 위협하지 않겠다. 대신 현재 보유한 핵은 인정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파키스탄과 북한의 차이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했지만 북한은 미, 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더 유리한 협상 포지션을 갖게 된 셈이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할 수 있고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북한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파키스탄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자 이웃 국가인 인도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인도는 이미 1974년에 핵실험을 했지만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이후 1998년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며 핵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했습니다. 양국은 사실상 핵 균형 상태로 진입했고 이 균형이 역설적으로 전면전을 억제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는 걸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인도처럼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지만 인도와 한국의 처지는 다릅니다.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개발했지만 한국은 NPT 회원국이며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파키스탄 모델은 북한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한국에게는 훨씬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선택지입니다. 역사가 주는 가장 냉혹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강대국들은 결국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원칙을 바꿉니다. 파키스탄의 핵을 묵인한 미국이 북한의 핵도 묵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 순간 한국의 안보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뀝니다. 4월 회담이 다가오는 지금 한국은 역사의 반복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변화를 만듭니다. 3월 들어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움직임들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예산을 30% 증액했고 방위사업청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도입 일정을 2년 앞당겼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독자 방위 강화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죠.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각성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적 대안도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술핵 잠수함 개발 논의가 공개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랐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핵무장 없이도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구진은 독자 조기경보 위성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정부는 2030년까지 군사정찰위성 승초기를 궤도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교적 노력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NATO 회원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호주, 캐나다와는 방산기술 공유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도 재개 논의에 들어갔죠. 미국 하나에 의존하던 안보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과의 방위산업 협력은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포와 K-전차는 이미 폴란드에서 검증됐고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군사 교류는 경제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각성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안보 토론회나 연일 열리고 20대 청년층의 안보 관심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갈 한반도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대 토론회에는 3,000명이 모였고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는 15만 명을 넘었죠. SNS에서는 독자방위, 안보자립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안보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합니다. 4월 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그 회담장에서 결정될 내용은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준비하는 모든 대안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이 그려놓은 판 위에서 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손으로 새로운 판을 짤 것인가? 각성은 시작됐지만 각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택과 실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입부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란이 맞았는데 왜 중국이 피를 흘렸을까요?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1월 베네수엘라, 2월 이란으로 이어진 공습은 중국의 에너지 동맥을 끊는 설계된 연쇄 폭파였고 다음 달 열릴 회담은 그 압박의 결실을 거두는 자리가 될 겁니다. 4월 회담장에서 벌어질 거래의 윤곽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포기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고 북한의 현 시즌 핵 보유를 묵인합니다. 북한은 ICBM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자유롭게 유지하죠. 완벽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이 테이블 위에 한국이라는 의자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맹을 믿고 있었지만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한국의 안보 대신 중국의 항복과 미국 본토의 안전만 찍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100m 지하 벙커에서 60개의 핵탄두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을 때 우리는 머리 위에 시한폭탄을 이고도 전쟁이 안 나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의 비명과 중국의 신음, 북한의 미소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은 영구적인 핵인질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강대국들은 결국 자국의 이익에 따라 동맹도 원칙도 바꿉니다. 한국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미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내려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패입니다. 독자 방위 강화든 외교적 다변화든 기술적 대안 확보든 시간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머리 위에 60개의 핵을 이고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